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선천성 무정자증으로 보입니다.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죠. 이는 태어날 때부터의 선천적 문제로 치료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으셨을 겁니다. 평생 동안 말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 목요일마다 사라지는 아내, 그리고 다방과 호텔에서 목격한 미래까지. 선천성 무정자증.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까 서유리와 서연이,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내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지. 아내 미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히려 비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이 아빠가 누구든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잖아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달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지. 당신의 목요일 외출 말이야.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오후 3시,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던 늦가을이었다. 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행색을 유지하고 있던 나였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정기 건강검진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짓누를 줄이야.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25해 동안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숱한 현장을 누벼왔건만 지금처럼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었다. 문득 어젯밤 아내 송미란이 불룩한 배를 어루만지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47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웃음을 짓던 그녀였다. 여보, 이번엔 아들일까 딸일까? 하며 설레던 모습이 선명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도연 씨, 들어오세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진료실은 생각보다 밝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의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무거웠다. 의자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이런 분위기는 기자 시절 수없이 겪어봤던 것이었다.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의 그런 무거움이었다. 의사는 검사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다. 먼저 다른 수치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양호하고요. 다만 정자 검사에서 특이한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자 검사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선천성 무정자증으로 보입니다.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죠. 이는 태어날 때부터의 선천적 문제로 치료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듯했고 진료실의 형광등 불빛이 이상하게 번져 보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셨을 겁니다. 평생 동안 말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보다 훨씬 큰 충격이 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재검사 가능성을 물어봤지만 의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진료실을 나선 나는 병원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가 넘어 있었다. 이 시간이면 아내 미란이 태교 음악을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시간이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배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며칠 전 중학교 1학년인 서연이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다. 아빠, 동생 이름 뭐로 지을까? 이번엔 형이니까 내가 이름 짓고 싶어. 고등학교 2학년인 서유리도 거들었다. 아이들은 모두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가 되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오늘 검진 어땠어요?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누를 수도 없었다. 결국 곧 들어간다고만 짧게 보냈다.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무의식 중에 담배를 꺼냈다. 금연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건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담배가 둘로 부러져 있었다. 언제 이렇게 세게 쥐었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다. 부러진 담배를 바라보던 나는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차 문에 기대선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짙어지고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은 하늘이었다. 20여 년 동안 쌓아올린 가정, 믿고 살아온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문표로 변해버렸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까?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쉽게 출발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가족들을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다. 백미러로 내 얼굴을 보니 언제나 자신감에 차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중년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기자로 2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진실을 파헤쳐왔다. 하지만 정작 내 집안의 진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체면을 잃은 사내의 초라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차를 몰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기자적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의문이 들면 확인해야 한다. 추측으로는 안 된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하루는 넘겨야 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바라봤다. 불이 환하게 켜진 우리 집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할 일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 시작이었다.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재검사를 받은 대학병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선천성 무정자증,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 그리고 아내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한 건 아내 미란의 행동이었다. 목요일마다 사라지는 아내의 패턴을 처음 눈치챈 것은 한 달 전부터였다. 평소 집안일에만 전념하던 아내가 갑자기 문화센터 회의라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하지만 진단 결과를 알고 난 후 아내의 목요일 외출이 새롭게 다가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지, 누구와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늘 모호하게 답했다. 그냥 엄마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며 웃어넘기곤 했다. 세 번째 목요일이 되던 날,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오후 2시, 미란이 평소처럼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회의 전에 준비할 게 있어서 먼저 가요. 볼에 가벼운 키스를 남기고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15분 후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아내를 뒤쫓았다. 25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미행해 본 적은 없었다. 하물며 그 대상이 자신의 아내라니.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내의 차는 문화센터 방향과는 정반대로 향했다. 시내 중심가를 지나 구도심 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골목길들이 이어졌다. 이런 곳에 무슨 문화센터가 있단 말인가? 아내의 차가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멈춰섰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아내 미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건물 1층에 있는 다방으로 들어갔다. 홍씨 다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방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홍씨 다방의 창문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자리였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다방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아내의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외모의 남자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란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더 밝고 더 생기가 넘쳤다.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다. 저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문화센터 회의는 어디 갔고 왜 저런 곳에서 저런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거지? 1시간가량이 지났을까? 드디어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방에서 나온 아내와 그 남자는 잠시 건물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듯한 장면이 벌어졌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아내의 불룩한 배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마치 오래된 연인들처럼, 아니 마치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처럼 말이다.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은 단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카페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내와 그 남자가 각자의 차에 올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온 아내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회의가 어땠는지 물어보자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내년 프로그램 계획하느라고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 자연스러운 거짓말에 나는 더욱 절망스러웠다. 다음 주 목요일 나는 다시 아내를 따라 나섰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결심이었다. 아내는 또다시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이번에는 시내 한복판의 호텔로 향했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호텔 로비에서 아내 미라는 지난주에 그 남자를 만났다. 둘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시간이 넘게 기다린 후에야 미란과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호텔을 나서면서도 두 사람의 모습은 친밀했다. 남자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란은 그에게 기대듯 걸었다. 임신한 몸을 남자가 조심스럽게 챙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미란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알던 그 미란이 맞을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아이들의 존재였다. 서유리와 서연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 역시 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아이인 건 아닐까?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왔던 내가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짓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했다. 지금까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면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추측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미란과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기자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목요일마다 반복되는 아내의 미래를 목격한 후 나는 더 이상 혼자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내가 떠올린 사람은 형사 강원식이었다. 30년 넘게 형사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그는 신문사에서 사건 취재를 할 때 자주 만났던 인물이었다. 특히 불륜이나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사 실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토요일 오전, 나는 강 형사의 집을 찾아갔다.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강 형사는 혼자 살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거실에 앉은 우리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형사님, 혹시 사적인 조사도 해주시나요?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30년간 현장을 누빈 그의 직감이 무엇인가를 포착한 듯했다. 나는 천천히 내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 목요일마다 사라지는 아내, 그리고 다방과 호텔에서 목격한 미래까지. 말을 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그에게는 이런 사건이 낯설지 않았지만 평소 존경하던 후배 기자의 사연이라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 보였다. 박 부국장님, 이런 일은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이에 남겨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으신 겁니까? 네, 형사님.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알아야겠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죠. 하지만 각오하세요.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강 형사의 인맥을 통해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미란과 함께 있던 남자의 신원도 파악했다. 유창수, 39세, 기혼자로 근처 문화센터에서 음악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강 형사가 건네준 조사 자료를 보며 내 손이 떨렸다. 그 남자의 프로필, 문화센터 근무 기록, 그리고 호텔 출입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문화센터 강사라고 하니 아내의 말이 아주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회의가 아니라 불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국장님, 더 조사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강 형사가 보여준 통장 사본에는 매월 50만 원씩 입금되는 기록이 있었다. 발신인은 이하준이라는 이름이었다. 교재비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교재비 영수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불륜남 유창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한 것이었다. 이하준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강 형사는 이미 준비된 자료를 꺼냈다. 30세, 미혼, 근처에서 개인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 형사가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무언가 더 큰 충격을 전해야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5년 전 아파트 CCTV를 확인해봤는데 첫째 아이 임신 당시 부인과 자주 함께 다니는 남자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하준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첫째 서율이 임신 당시라면 그것은 6년 전 일이었다. 그때부터 이미 미란과 하준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내어 영상을 보여줬다.
흑백의 오래된 CCTV 영상이었지만 미란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과 함께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남자는 분명히 이하준이었다. 강 형사가 DNA 검사를 권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DNA 검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20년 넘게 사랑으로 키워온 아이들이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을 때 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온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거짓을 모른 채 살 수는 없었다. 일주일 후 강 형사가 가져온 최종 조사 결과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서유리와 서연이는 이하준의 아이였고 현재의 뱃속의 아이는 유창수의 아이였다. 아내는 무려 6년 전부터 이하준과 관계를 맺어왔고 최근 1년간은 유창수와도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교재비로 매달 들어오는 돈은 일종의 양육비였던 셈이었다. 이하준이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보내는 것이었고 유창수는 문화센터 강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이 막혔다. 사랑이라 믿었던 세월이 통째로 농락당한 듯했다. 나는 그저 위장막 역할을 하는 바보였을 뿐이었다. 형사님,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25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폭로해온 나였다. 이번에는 내 인생을 농락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 참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강 형사는 내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온화했던 후배의 얼굴에서 냉정한 복수자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었다. 그는 복수는 양날의 검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입니다. 그날 밤 나는 조사 자료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호텔 CCTV, 계좌 이체 내역, 과거 아파트 CCTV 영상, 그리고 두 남자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차가운 물빛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참교육을 시작할 때였다. 나를 기만하고 농락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였다. 6년간의 거짓과 기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강 형사의 조사 결과를 손에 쥔 나는 이틀 동안 신중하게 생각했다.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를 20년 넘게 속여온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수요일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거실에서 태교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작은 모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평화로운 장면이 나에게는 더욱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먼저 할 이야기가 있어. 내 차가운 어조에 아내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듯 그녀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어졌다. 나는 서재에서 가져온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 안에서 사진들과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호텔에서 유창수와 함께 찍힌 CCTV 사진, 다방에서의 모습,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5년 전 이하준과 함께 있던 아파트 CCTV 사진까지.
미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가 무엇인지 묻자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지난 6년 동안 해온 일들이야. 마지막으로 내 병원 진단서를 꺼내놓았다. 선천성 무정자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적힌 서류였다. 선천성 무정자증.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까 서유리와 서연이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내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지. 아내 미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히려 비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이 아빠가 누구든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잖아요.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좋은 아버지라고? 그녀는 나를 완전히 호구로 만든 것이었다. 6년 동안이나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미란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다. 아이들이 듣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아이들이 과연 나를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다. 아내 미란이 화를 내며 반박했다.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이 키운 아이들인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키웠다고? 내 돈으로, 내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 아이들은 이하준의 아이들이야.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는 유창수의 아이고. 내가 두 남자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자 미란의 얼굴에서 마지막 저항도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달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지. 당신의 목요일 외출 말이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이하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보세요? 이하준 씨죠? 저는 박도연입니다. 서유리와 서연이 아버지라고 해야겠네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송미란의 남편이라고 하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이 들려왔다. 죄송하다고요? 6년 동안 제 아내와 관계를 맺고 저 몰래 양육비까지 보내면서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자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일 오후 2시에 법무법인 정의로 오세요.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는 이번에는 유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역시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오라고 통보했다. 전화를 끊은 나는 미란을 바라봤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미란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제발 아이들만은. 늦었어. 당신이 그런 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학원에서 돌아온 서유리와 서연이었다. 아이들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식탁 위의 사진들을 보고 멈춰섰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6년 동안 내 아이라고 믿고 사랑해온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야. 미란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아이들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다.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긴장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그리고 엄마는 오랫동안 아빠를 속여왔어. 그날 밤 집안은 말 그대로 폭풍이 지나간 듯했다. 서유리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서연이는 계속 울기만 했다. 미라는 거실 소파에서 밤새 뜨개질 바늘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다. 나는 한강 다리를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물빛은 차가웠지만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20년 넘게 나를 기만한 사람들, 내 인생을 농락한 사람들에게 이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겠다. 한강의 찬 바람 속을 걸으며 나는 마지막 다짐을 했다. 이제 진짜 참교육을 시작할 때였다. 더 이상 호구로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나는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을 준비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갔다. 가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태진 변호사와의 약속이 있었다. 25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변호사들을 만나봤지만 김 변호사는 특히 불륜과 친생부인 소송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김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이 번뜩였다. 나는 강 형사가 정리해준 모든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호텔 CCTV, 계좌 이체 내역, 과거 아파트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병원 진단서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네요. 김 변호사가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상대방 2명의 경제력과 불륜 기간을 고려하면 송미란에게서는 7억 정도, 유창수에게서는 1억, 이하준에게서는 3억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내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했다. 김 변호사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가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자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맞습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론 쪽으로도 알릴 것인지 묻는 김 변호사에게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25년간 기자로 일해온 내가 보기에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적 불륜이 아니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적 기망행위였다. 김 변호사가 언론 대응은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강 형사와 함께 추가 증거도 더 확보할 예정이었다. 오후 2시 법무법인 회의실에 이하준과 유창수가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다. 특히 이하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내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김 변호사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이하준이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이하준에게 6년 전부터 내 아내와 관계를 맺어오면서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온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죄송하다고 답하자 나는 냉정하게 반박했다. 죄송하다고요?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다. 김 변호사가 문서를 내밀며 친생 부인의 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하준의 경우 교습 관련 자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과외 교사가 학부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교육계에서 매장당할 것이 뻔했다. 유창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센터에서도 알게 될 것이고 공식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가 자신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나는 차갑게 답했다.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죠. 제 가정을 파탄낼 때 말입니다. 2시간에 걸친 면담이 끝났을 때 이하준과 유창수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다. 특히 이하준은 회의실을 나서면서 주저앉을 뻔했다. 저녁 시간, 나는 신문사 동료 기자들을 만났다.
사회부 차장 정민호, 문화부 기자 이수진과 함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정민호가 내가 건넨 자료를 보며 혀를 찼다. 형님,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수진도 덧붙였다. 특히 문화센터 강사와 과외교사가 연루된 점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제목은 어떻게 할지 논의했을 때 정민호가 제안했다. 신문사 부국장, 아내와 강사들의 6년간 불륜 폭로, 법정 참교육 예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도 내가 6년간 키운 아이들이었다. 한편 강영사는 추가 증거 수집에 매진하고 있었다. 호텔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했고 다방 영수증과 주변 상인들의 증언도 수집했다. 또한 통화 녹음까지 확보하여 완벽한 증거 체계를 구축했다. 박 부국장님, 이 정도면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형사님. 언제 공개할 것인지 묻는 강원식에게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날 기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법적 대응, 언론 공개, 사회적 책임 추궁까지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다.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 다짐을 했다. 나를 20년 넘게 기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정의의 철퇴를 내릴 시간이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당한 참교육을 통해 이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25년 기자 생활을 통해 수많은 부정부패를 폭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교육자의 윤리 가정의 신성함,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일부터 시작될 참교육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다. 월요일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 304호 법정. 내가 치밀하게 준비한 참교육의 무대가 드디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호기심에 몰려든 사람들까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다. 25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법정을 취재해봤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어 앉아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피고석에는 송미란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법정에 선 그녀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던 여자가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불륜녀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동 피고인석에는 유창수와 이하준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특히 이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올릴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김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근차근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원고를 상대로 피고들이 저지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입니다. 김 변호사는 내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먼저 내 병원 진단서가 법정에 공개됐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어서 CCTV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됐다. 호텔에서 유창수와 함께 나오는 미란의 모습, 5년 전 아파트에서 이하준과 함께 있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 영상들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계좌 이체 내역도 공개됐다.
매달 50만 원씩 교재비 명목으로 송금되던 돈의 실체가 양육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6년간 지속된 조직적 기망 행위로 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아이들을 내 아이로 믿고 양육해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미란의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지만 김 변호사의 추가 증거 제시는 압도적이었다. 다방 영수증, 호텔 예약 기록, 통화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됐다. 강 형사가 수집한 자료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미란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다. 김 변호사의 신문이 시작됐다. 피고는 원고가 선천성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두 자녀가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미란이 잠시 말을 멈췄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얼마나 큰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 변호사가 계속 추궁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첫째를 임신했을 때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그의 친자라고 속였던 것입니까? 미란이 대답하지 못하자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6년간 원고를 속이고 다른 남자들의 아이를 원고의 아이로 믿게 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6년간의 기망 행위가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란이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한 건 진짜잖아요.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다. 나는 미란의 그 말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기망 행위를 당한 나에게 그 기망을 감사해야 하라는 말처럼 들렸다. 이번에는 이하준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6년 전부터 송미란과 관계를 맺었고 두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매달 양육비도 보냈다고 인정했다. 유창수의 증언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두 남자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자인했다. 오후 3시 드디어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송미란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기망 행위는 명백히 인정됩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들의 공동 불법 행위 역시 명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서윤은 원고 박도연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피고 송미란은 원고에게 위자료 7억 원을 지급하라. 공동 불법 행위자 유창수는 1억 원, 이하준은 3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이 바쁘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나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나는 기자들과 만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6년간의 기망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신탁 설정을 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신문사 부국장, 아내와 강사들 불륜 폭로, 법정 참교육 완성, 문화센터는 즉시 유창수를 해촉했고 교육청은 이하준의 교습 자격을 박탈했다. 내가 계획한 사회적 참교육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한강을 바라봤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긴 악몽이 끝났고 이제 진실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내가 실행한 참교육이 가져온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다. 지역 사회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 관련자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 나는 이 모든 변화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송미라는 동네에서 철저히 고립됐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모두 시선을 돌렸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내가 가끔 보게 되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미라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친정에서도 연락을 끊었고 몇 안 되는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들의 시선이었다. 서유리는 엄마와 말을 하지 않았고 서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며 돌아왔다. 서연이가 어느 날 울먹이며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 학교에서 다들 우리 얘기 다 안다고 해요.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그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가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3월 초 미라는 홀로 병원에서 셋째를 낳았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지만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에는 유창수의 이름이 적혔다. 하지만 유창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창수는 이미 자신의 가정에서도 쫓겨난 상태였다. 아내 김영희는 판결 직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다. 유창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이다. 문화센터에서 해고된 후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어디서나 문을 닫았다. 인터넷에는 그의 이름과 사진이 떠돌고 있었고 면접관들은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원룸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던 유창수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갔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냈지만 미란에게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다. 자신이 낳은 아이지만 이미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미란의 절망적인 문자 메시지가 유창수에게 계속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창수야, 아이가 아파 병원비라도 좀 도와줘. 하지만 유창수는 답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하준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교육청에서 교습 자격을 박탈당한 후 그는 사실상 교육계에서 영구 추방되었다. 개인 과외는 물론이고 학원에서도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학부모와의 불륜으로 얼룩진 그의 이력은 어디서든 금기였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경제적 파탄이었다. 법원에서 명령한 3억 원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그는 집까지 팔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매달 미란에게 보내던 50만 원 양육비도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법원 집행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하준을 괴롭혔을 것이다. 이하준 씨 변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4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이하준. 직업도 집도 미래도 없었다. 부모님께도 차마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어서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이하준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대학까지 나와서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자신이 헬멧을 쓰고 삽을 들고 있는 현실이 처절했을 것이다. 함께 일하는 인부들도 그의 사연을 알고 있었다. 동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견디며 이하준은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에는 고시원 작은 방에서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나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한편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유리와 서연이를 위해 신탁을 설정했다. 내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아이들 명의로 넘겨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장해 주었다. 서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아니 삼촌? 아빠라고 불러도 돼. 너희를 키운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야 해요?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경제적으로는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빠, 이제 안 볼 거예요? 가끔은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아이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6년간 내 아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이들이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정은 끊을 수 없었다. 지역 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지지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정의를 실현한 남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그런 소리들도 들려왔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확신했다. 신문사에서도 내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사장은 나를 따로 불러 격려했다. 자네가 보여준 게 진짜 언론인의 자세야. 진실을 밝히는데 개인적 고통도 감수하는 것 말이야. 동료 기자들도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개인적 상처를 딛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여겨졌다. 나는 기자직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칼럼 연재를 시작했다. 제목은 부패 고발 일기였다.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첫 회 칼럼의 시작 문장은 이랬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질 때 모든 가면을 찢어 발긴다. 이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자들은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을 느꼈고 사회 정의에 대한 내 신념에 공감했다. 6개월이 지난 후 미라는 결국 아이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창수는 여전히 원룸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이하주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 참교육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나를 기만한 사람들은 모두 정당한 대가를 치렀고 사회는 내 정의 실현을 지지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뿐이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거짓은 완전히 무너졌다. 1년 후 2026년 봄 나는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고서점을 열었다. 진실서점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린 이곳은 내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신문사 부국장직을 사임한 후 평생 모은 책들과 함께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아침 8시 나는 여느 때처럼 셔터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문 앞에 쌓인 신문들을 정리하며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이 일과의 첫 번째였다. 25년간 기자로 살아온 습관은 쉽게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위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목표였다. 단골 손님인 할아버지가 들어오며 농담을 던졌다. 사회부 기자 시절이 그리우시죠? 그리울 게 뭐 있나요? 이제는 이런 게 더 좋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치열했던 언론 현장에서 벗어나 조용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평화로웠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을 폭로하거나 진실을 캐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깨달았다. 오전 10시쯤 서점에는 몇 명의 단골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이들과 나누는 역사와 정치 이야기가 내게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내가 겪은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그들은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 김할아버지가 말했다. 도연 씨, 요즘 젊은 정치인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도연 씨가 하신 일처럼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해요. 이런 대화들이 나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진실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점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참교육이란 정의를 지키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가 직접 쓴 글귀였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것이기도 했다. 가끔 젊은 손님들이 물어보면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어디서 본 말이에요.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념이지만 굳이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충분히 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혼자 간단한 식사를 했다. 근처 김밥집에서 사온 김밥 한 줄과 우유 하나가 전부였다. 예전에 미란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거짓으로 차려진 밥상보다는 홀로 먹는 진실한 한 끼가 훨씬 나았다. 오후에는 주로 책을 정리하거나 새로 들어온 고서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역사책, 문학서, 철학서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서점을 채우고 있었다. 특히 정의와 진실을 다룬 책들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모은 것들이었다. 한 대학생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들고 물었다. 사장님, 이 책 얼마예요? 3,000원이요. 좋은 책 골랐네요. 네,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성장 소설이죠.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젊은 손님들과의 만남도 내게는 의미가 있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책을 권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는 일이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무렵 나는 부패 고발 칼럼 원고를 작성했다. 주 2회 지역신문에 연재하는 칼럼이었는데 사회의 각종 부조리와 불의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서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집중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주 칼럼의 주제는 교육 현장의 윤리였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썼다. 직접적으로 내 사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글에 녹아들었다. 글을 쓰면서 나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이하준과 유창수, 그리고 미란에게 느꼈던 분노는 이제 많이 가라앉았다. 대신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개인적 복수는 완료되었고, 이제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할 때였다.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나에게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서유리와 서연이에게서 온 엽서였다. 간단한 근황과 함께 삼촌, 잘 지내세요라는 짧은 인사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한 줄을 바라보며 엷은 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이 나를 삼촌이라고 부른 것이 마음에 와닿았다. 더 이상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남남은 아닌 애매한 관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진실이었다. 잘 커라, 너희들. 나는 엽서를 책상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찾아온다면 반갑게 맞이할 생각이었다. 미움이나 원망은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 겨울이 깊어갈 무렵 나는 우연히 미란의 소식을 들었다. 김할아버지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미란은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셋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서유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동정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유창수와 이하준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다. 유창수는 여전히 혼자 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이하준은 공사장 일을 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나는 서점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루 매출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돈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었다.
진실한 삶이었다. 셔터를 내리기 전 나는 거리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이야기와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버틴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거짓을 무너뜨린 채 내 품위를 지키며 나는 참혹했던 목요일들을 떠올리며 한때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단단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셔터를 완전히 내린 나는 코트깃을 세우고 도시의 겨울밤 속으로 걸어나갔다.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거짓 없는 세상에서 맞는 차가운 평온이 그 어떤 위선적 웃음보다 값졌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행복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선 삶의 평온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새로운 삶은 이렇게 차분하고 담담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의를 실현한 남자의 평온한 일상이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